안녕하십니까, 사법정의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 배당이 된 그리고 저희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에서 9월 25일 날 고발한 사건인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에서 주최한 전시회의 협찬이 왜 뇌물성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25일 날 윤석열과 김건희 이 두 사람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그 죄명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일정액 이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죄명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부인인 김건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한 달 넘게 배당이 안 되고 있다가 이틀 전에 비로소 한 달을 훌쩍 넘겨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가장 많은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들 중에 하나인 코바나 컨텐츠 주최 행사 전시회에 대한 협찬이 왜 뇌물성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번 나는 왜 김건희를 고발했나 편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 사법개혁 분야에서 앞장서는 그런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불공정하고 또 부정의하고 또 특정인이라고 해서 법 앞의 평등을 깨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대우와 고려,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죄를 면하는, 처벌을 면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저희 단체는 그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더욱더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 사법 분야 개혁을 위해서 애쓰고,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활동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런 사회 지도층, 또 정치인이나 또 검찰총장 등 특권 계층에서 특권 계층이라기보다는 어떤 중대한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반 국민하고 다르게 법 앞의 평등을 위반하는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김건희라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그 과거의 인생의 경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이 사건으로 좁히면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전시회를 하는 전시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미술품 관련된, 그러니까 그림과 관련된 전시회를 주로 해왔는데요. 상당히 좀 뭐 알려진 그런 전시회들도 많았습니다. 전에 마티스전이라든지 또 뭐 샤갈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를 했기 때문에 꽤 그래도 미술계에서는 알려진 그런 회사인데요. 근데 그 회사가 누가 이제 설립을 했는지를 봤더니 바로 다름 아닌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설립하고 운영해온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남편이 검사라고 해서, 남편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해서, 검사장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 대우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어떤 전시회를 아내가 개최함에 있어서 그것이 뭐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부인도 직업이 있을 수 있고 사업활동할 수 있고 남편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얼마든지 성공적인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뭐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죠. 하지만 우리 옛 속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끔 매지 마라. 그죠? 그리고 참외밭에서는 신발끈 묶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의심받을 수 있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공직자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정말 조심하고 철저히 그렇게 했지만 상대방이,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해도 상대방이 들이다받는 거는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해도 와서 들이박는데 어떡합니까? 자, 상대방이, 기업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뭔가는 부정한 청탁을 밑에 깔고 이 돈을 협찬했다면 그거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사건은 거기에서 바로 출발한 그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간단한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사건입니다. 자, 코바나 컨텐츠가 작년에 했던 그 전시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재직 시에 했던 전시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또 일부에서는 그 전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했던 그런 전시회도 다 털어야 된다. 그것도 뭔가 미심쩍은 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고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는 조금 그것까지 넓히는 것은 추후의 문제고, 일단은 작년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무렵,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지명한 것이 2019년 6월 17일이었습니다. 그 시점을 전후로, 그러니까 결국은 전인데요. 왜냐하면 이 전시회가 이름이 뭐냐면 20세기 뭐 걸작전, 20세기 위대한 혁명가들 뭐 이래가지고 미술가들 중에, 그래서 야수파에 대한 그런 게 주제였는데 이게 6월 13일 날 개막이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6월 13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직전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개막전 이전까지는 협찬사들이 정해졌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7일 날 지명받은 것보다는 선행해서 협찬한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이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자면 윤석열 총장이 누굽니까? 이분이 그 당시 지명 때만 해도 사실상 대통령 이하 모든 여당 측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무한 신뢰였습니다. 뭐 우리 총장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임명식 때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연유를 따져보면 바로 그것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이 뭡니까? 국정원에서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될 목적의 어떤 그런 댓글을 조작한 그런 것들을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자행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사를 바로 윤석열 현재 검찰총장이 그 국정원 댓글 수사팀의 팀장이었습니다. 여주지청장이었지만, 그런데 이제 국감에 나와서 나는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압박이 있었다는 식으로 자신에게 어떤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 야당 좋을 일 시키줄 거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압박을 받았다라고 폭로를 하죠. 이것 때문에 한마디로 정말 그 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가 뭐 이 일대 정말 대한민국의 아주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 장본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좌천됐습니다. 전 정권에서 어떤 탄압을 받아가지고 고검에 내려가서 뭐 한직에 이렇게 좀 떠돌다가 결정적으로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그 수사를 했던 박영수 특검팀에 화려하게 복귀를 합니다. 정말 뭐 인생 뭐 세옹지마라고 정말로 대역전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말 화려하게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컴백을 합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수사를 성공리에 마무리 짓고 뭐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어쨌든 수사를 책임지고 하는 수사 실무 팀장이었죠. 박영수 특검의 또 신임을 받으면서 그런 밑에서 또 성공적으로 기소를 하고 또 이것을 공소유지를 해서 지금 결국 결론적으로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다가 지금 일부 뭐 뇌물죄 부분 때문에 파기환송심 중인 거일 뿐이지 사실상의 모든 판단은 끝났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나왔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주도했던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 실무 책임자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작년 당시로 돌아갔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굉장히 두터웠죠. 여권도 그랬고요. 자, 이러한 점에서 이미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던 작년 뭐 4, 5월 시점 이때부터 굉장히 차기 총장으로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의 후임으로서 윤석열 총장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전시회가 처음에 개최를 할 때는 이 20세기 혁명가들 뭐 야수파 이거 할 때 개막일이 6월 13일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뭐 티켓을 팔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전시회가 있으니까 티켓을 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뭐 티켓의 판매를 위해서 그런 뭐 사이트에 올라왔던 그 포스터 아마 그 포스터를 발견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점에서는 아마 5월달 초중순이었는데 그때는 협찬사의 그 포스터에 나오는 협찬사의 숫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한 4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이 중에 대기업들은 일체 뭐 거의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개막 직전에 협찬에 추가된 그 회사들, 즉 우리은행, GS칼텍스, LG, 신라호텔, 이런 호텔신라,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대규모 이제 대기업들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한 달 상간에 이렇게 폭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합리적 의심이 간다. 아까 말씀드린 오얏 나무에서 가끔 매지 마라. 또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지 마라. 자,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기업들이 진짜 갑자기 후원하고 싶네. 예술에 대한 어떤 후원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예술에 대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서 갑자기 20세기 야수파전 한번 후원하자. 이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저희가 뇌물성 협찬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자, 아무런 현안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업들이 그렇게 했으면 이거는 박수 쳐줄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최소한 그 4곳의 경우에는 현안이 있었어요. 현안이 있었습니다. 진짜 현안이 기본적인 개념이 범죄 행위죠. 일종의 범죄 행위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협찬사의 맨 앞에 이름을 올렸던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은행이 얼마나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은행이 또 평생 동안 또 직장으로서 또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우리은행 시대 4대 은행이죠. 우리은행에 입행한다는 것은 또 가문의 영광입니다. 일종의. 근데 우리은행 그 채용과 관련돼서 비리가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1년 전부터, 그러니까 뭐 2018년 이때부터 수사가 계속돼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리고 윤 총장이 그렇게 거론되고 할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것이 한참 막 재판이 진행됐을 그 무렵입니다. 수사 재판이. 그렇다면 정말 순수하게 후원할 수가 있었겠냐 이거죠. 네? 자, 그리고 LG를 보면은 LG는 그 1년 전 2018년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합니다. 어디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LG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합니다, 여러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탈세입니다. 뭐 상속 증여세 이런 거 탈세인데, 그 당시에 이제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그 자식들이나 뭐 구본무 회장은 아들이 없어서 뭐 그 양자였죠.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그 희성그룹의 구본능 회장인데 그 친동생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 아들이 현재 LG 회장이죠. 그래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2018년 하여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합니다. 2018년 6월인가.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할 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 압수수색을 주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것을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직접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책임이 서울중앙지검에 있었습니다. 이런데 본인이 취급하는 사건에서 그 피의자 그룹인 LG에서 이렇게 협찬을 한 거죠. 자, 그러게 GS칼텍스는 작년 그 당시에 뭐가 이슈가 됐었냐면 결국은 그 대기 오염 물질,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산하는 이런 그 석유화학 물질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또 연루된 것도 또 LG도 거기에 연루돼 있어요. LG 화학도. 그리고 롯데 화학도 있고요. 뭐 그런데 GS칼텍스도 이걸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그런 거를 이제 조작한 걸로 이렇게 드러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또 수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순수하게 예술을 위해서 수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들이 수사당하는 거에 대한 그게 현안이 있었죠. 자신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수사받고 처벌당하고 자기 회사 임원들이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주도 GS칼텍스 사장도 뭐 국감에 출석을 요구받았는데 안 나오고 뭐 해외 골프 치러 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됐었어요. 그거 다 결국은 서울중앙지검 또는 넓게 보면 검찰이 수사 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라스테이는 또 뭐가 문제됐냐면 신라스테이 호텔 신라죠. 면세점이 있습니다. 신라 면세점. 근데 이 면세점의 모기업이 호텔 신라스테이인데 자회사죠. 그죠? 신라 면세점이. 근데 자회사에서 그 고급 시계, 그러니까 명품 시계 까르띠에 뭐 이런 게 뭐 수천만 원 뭐 이렇게 억대 뭐 하여튼 굉장히 고가의 그런 시계들을 밀수하는 것이 이 면세점의 점장인지 하여튼 그 사장인지 정확하게 그 전 대표인데 그분이 결국은 밀수에 적발이 됩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 이걸 적발을 해서 이것도 또 검찰로 넘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밀수에 적발이 돼서 대기업이 밀수에 연루가 돼서 그 전 대표가 수사받고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다면 지금 거론된 최소한 그 4개의 대기업들은 결국은 순수하게 예술을 위해서 후원했다고 보기에는 이게 너무나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직접 도와달라, 직접 이렇게 우리 사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거 책임을 면하게 좀 빼달라, 우리 기소 안 당하게 해달라, 뭐 또 공소유지를 또 좀 약간 약하게 해서 무죄나게 해달라, 이런 식의 부정한 청탁이 구체적으로 있었느냐, 그게 있는 건 모르지만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라는 의문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이 사건에 있어서의 핵심, 그러니까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또는 이재용 그거를 줬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왜 그런 아주 굉장히 센 강한 중형을 선고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대법원이 확립시킨 용어인데요.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입니다. 자, 묵시적 청탁, 즉 내가 정확하게 그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그것이 서로 우리가 이제 눈빛만 봐도 뭐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두 사람이 만날 시점에 이러이러한 내용의 것들이 어떻게 충분히 사회적 통념상 그것이 오갔을 것이다라고 예견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라고 그렇게 판시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중형을 선고한 주요 이 사유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여러 번 검사들의 이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법원은 구체적으로 청탁이 있어서 대가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명백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청탁자, 즉 그 현안을 갖고 있는 수사나 어떤 이런 그 현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담당하는 그 직무의 주체자인 검사에게 내가 이거 부탁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이신점심으로 그것이 충분히 오고 가는 게 있으면 이것이 대가성이 있으므로 그것이 뇌물죄 성립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뇌물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이재용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뭐가 현안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합병 문제, 즉 삼성물산과 삼성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이런 거 갖고 또 그 지분을 갖고 있었던 국민연금이 이거를 어떻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것이 첨예한 어떤 이슈였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연금이 어마어마한 수백조의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그러니까 주총에서 많으냐가 어마어마한 그 이재용 본인에게는 또는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권 승계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치명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이 박근혜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용이 나 이거 도와주십시오. 저한테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최순실 말 도와주고 영재센터에다 몇십억 기증하고 또 미르재단 K스포츠 이런 데다 이렇게 내는 거 내가 충분히 알고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했더라도 그것이 묵시적 청탁과 거기에 대한 대가성, 대통령의 어떤 이런 합치된 어떤 이런 대가성이 충분히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자, 그렇다면 다시 본 사건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연루돼서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고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도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충분히 이것이 얘네들은 이것은 왜 이거를 지금 이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에다가 이거를 협찬하지? 여러분, 그리고 그런 방어 논리가 있죠. 협찬을 한 회사들이 무슨 언론사가 주최한 데다가 돈을 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관하는 회사가 코바나 컨텐츠면 코바나 컨텐츠에서 다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비용 처리를 하는 거지 어떻게 이거를 언론사가 처리를 한다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주관사인 코바나 컨텐츠를 보고한 게 맞고요. 김건희를 보고한 게 맞습니다. 또 김건희를 봤다면 그 남편인 윤석열을 보고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이거는 언론사를 보고했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뇌물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범죄입니다. 공무원 범죄는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즉 자기 배우자가 받아도 본인 개념 이 기준으로 성립이 됩니다. 내 아내가 받아도 내가 그거에 관여하지 않고 내 아내가 받더라도 내 범죄로, 내 본인 범죄로 성립이 되는 것이 바로 뇌물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범죄이고요. 이 부분에는 김건희 회사에 줬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위공직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본인이 나는 아무리 내가 깨끗하다, 내가 싫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부정한 자기 속에 내심의 그런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하고 도와달라, 내 사건에 편의를 봐달라, 재판에 편의를 봐달라, 총장님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사건 잘 처리되고 우리 사건 무죄 받을 거라고 나는 기대합니다. 이런 부분이 내재되어 있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고 도망쳐야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죠. 전부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뇌물죄의 혐의가 있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랬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드디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 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1도 어떤 그 합리적 의심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되고요. 소위 압수수색을 정말 수십 군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청탁한 기업들, 그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했다고 의심받는 그 대기업들 털어야죠. 거기 연루된 임원들, 그 청탁을 관여했던, 즉, 이 코바나 컨텐츠의 협찬을 주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회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사장이든 아니면 그 밑에 임원들이든 실무자든 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철저하게 털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원래는 안 하는 거였는데 그 개막일에 급박해서 이렇게 협찬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규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사건들, 이 사건들이 현안이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나중에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막 뭔가 그 원칙대로 되질 않고 철저하게 수사가 안 되고 수사와 재판이 용두사미가 됐다면, 풀어졌다면 이것은 반드시 규명이 돼서 이거에 대한 책임이 과연 그 협찬으로 인해서 그 부정 청탁에 의해서 벌어진 건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는 남편을 바라보고 이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부정한 의도로 청탁을 하고 실제로 또 그 사건들이 그렇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무마되고 유야무야 됐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깡그리째 무너진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또 그런 일을 시도했는지, 또 그 협찬 금액이 그런 것들을 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내포하고 있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되고요. 이게 어려운 수사이더라도 끝까지, 여러분, 이것은 공수처에서도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이 사건이 지금 혹시나 만에 하나 지금 배당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면 이것은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수처 사건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또 긴 시간에 통해서 코바나 컨텐츠 사건이 왜 뇌물성 협찬인지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다뤄봤고요. 여러분, 저희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는 또 사법정의 TV와 함께 이 사건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지는지 고발인으로서, 고발인 단체로서 저희가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해서 기자들도 아는 내용이 있지만 저희도 고발인 단체이기 때문에 빨리 일반 국민들보다는 저희가 당연히 빨리 얘기를 듣겠죠. 무슨 통보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세세하게 또 가장 먼저 또 사법정의 TV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사법정의 TV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저희 사법정의 TV를 응원해 주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밑에 있는 이 계좌로 후원 계좌로 직접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시다 하더라도 좋아요 그리고 구독, 여러분 여기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꼭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 광고 혜택을 받는 수익 채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1000명이 되기 전까지는 단 한 푼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취미 생활에 그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저희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데, 저희도 다른 진보 유튜브 채널처럼 수익 채널이 돼서 그 자금으로 저희가 또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또 주변에 여러분 지인분들에게 최소한 10분 이상 홍보해 주시고, 단톡방에 널리 우리 링크 좀 퍼뜨려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을 더 나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지금이 분명히 의미있고 보람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만나 뵐 때까지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